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가담법을 안내할 건데요. 이 가담법은 최근에 중개 시험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냐 논의가 되고 있을 정도예요. 왜? 가담법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이 법을 효용성이 있었는데 2020년에 들어와서는 이 법은 쓰임새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 업무 볼 때 양도도 안 보다, 매도도 안 보다, 가등담보 잡혔다 이런 용어를 들어볼 적도 없고 그런 걸 가지고 중개 목적물에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새가 없는 중개 업무에 쓰임새가 없는 법을 예를 들면 이거를 시험을 봐야겠느냐. 그 당시에는 그 시대는 맞았지만 예를 들면 고물상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고물상법. 이 고물상이 예전에 중요했어요. 예전에 다 얼리 모임입니까? 도둑질한 물건, 옛날에 살기 힘들었을 때 70년대, 60년대 다 고물상에 팔아먹는다고요. 고물상법, 지금 고물상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도 폐지되거나 마찬가지예요. 전당포법이 있어요, 전당포법. 이 서민들의 금융기관이에요, 이 전당포가. 예전에는 밥그릇도 갖고 와서 돈 빌리고, 금비녀, 비녀 갖고 와서 돈 빌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전당포 없잖아요. 그 법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대에는 이것들이 다 효용성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쓰임새가 없으니까 다 이런 법들 폐지하는 단계, 거의 폐지하는 단계에 이르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이걸 지금 2020년이 넘은 지금 공직자 시험에서 이걸 한번 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모순. 이 법이 어떤 법이 되느냐. 자, 때는 바야흐로. 이번 제정 이유를 알아야 돼. 이 법이 어떤 법입니까? 때는 바야흐로 1960년대, 70년대예요. 아버지가 아파요. 자, 시골인데 병원비가 필요해. 지금 예전에 의료보험이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그래서 동네 부잣집 찾아가서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돈 좀 빌려주세요. 가을에 농사져서 갚겠습니다. 돈은 빌려주는데 집 문서할 거라, 땅 문서할 거라. 뭐 하려고요? 너 만약에 써라. 약속 날짜에 돈을 못 갚으면 대신 집이 날아가고 땅을 대신 주겠다. 즉 채권자가 받을 돈 대신 못 갚으면요. 그 땅을 가져버리고 집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담보를 양도도 안 보다, 매도도 안 보다, 가서 담보를 불렀어요. 그래서 채권자들이 뭐하고 돈 몇 푼에 남의 부동산 가져버려요. 채권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채무자들이 돈 몇 푼에 집이 날아가고 땅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규제할 만한 특별법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 문제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익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날아가고 땅이 날아가서 억울하게 땅을 뺏기고 집을 뺏기 돈 몇 푼에. 그래서 서울로 와서 크게 성공했다는. 이게 아침 드라마예요, 그 당시에. 지금이야 아침 드라마 출생의 비밀이 어떻고 맨날 이런 게 아침 드라마지만 그땐 그런 게 주종이었다. 그렇게 많았다는 걸 사회생활 때. 그런데 폭리를 취하고 채무자들이 폭리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이걸 만들었어요. 자, 어떻게 했나 보세요. 자, 예전에 얘기하는 거 소비대차기 얼마? 소비대차기야. 돈을 빌려주고 쌀을 빌려주고 소비대차 계약이라 불러요. 원금 얼마를 이자 얼마 주기로 하고 언제 갚기로 하자. 계약서 찍는 거예요. 그 채권자가 돈을 빌린 채권자가 반드시 플러스 예약기 얼마죠. 예약기야. 이걸 우리가 대물변제다. 대물변제 예약이다 이렇게 많이 불러요. 예약기 얼마죠. 계약서 두 장 쓰는 거예요. 그 예약계약서 뭐냐? 이 다음에 돈 대신 대물변제, 땅으로 대신 갚겠다. 집으로 대신 갚겠다라는 계약 도장 찍으래, 예약. 그 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보통은요, 채무자 부동산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잡아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면, 땅인데, 전답인데, 예전에는 은행 돈 쓰기가 힘들었잖아. 60년, 70년대는. 지금 은행 가서 부동산 담보 잡히고 저당 잡히지 누가 사채업자한테 집문서 땅문서 갖다 줍니까? 60년, 70년대는 많았단 말이야. 금융이 아무나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등기부상 떼어보면 누구 갑의 명이 돼 있어요. 갑이 갑자기 돈이 급해요. 을사채를 찾아갔어. 을사채 찾아가서 지금 말하면 원금 1억 원을 이자 얼마 주기라고 언제 갚기로 하자.
그 을사체가 보통 뭘 잡아요, 저 같으면? 이 등기부 을고 저당을 잡는다고. 근데 저당 안 잡아요. 너 예약경매자, 도장 찍어. 대물변제야. 이 다음에 돈을 못 갚으면 땅으로, 집으로 대신 갚기를 하자. 돈 갚으면 문제 안 되고요. 그리고 나서 보통 이 채권자가 여기다 채무자 부동산, 이 등기부예요, 등기부. 토등기부에 2번 소유권 이전 가등기. 가등기 권리자는 을사채. 이게 잡아놓고 돈을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갚으면요. 갚으면 이 가등기 말소시켜요. 돈 갚았어. 그럼 말소를 어디 시키는 거야? 가등기 말소는 여기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를 지워버려요. 이렇게요. 돈 못 갚았어요. 돈 못 갚으면 약속대로 나 뭐 하겠다, 얘가. 나 번득이 낸다. 그냥 번을 내버리는 거야. 그 집이 날라 땅이 날아가는 거야. 이러니까 채권자 폭일치하고 채무자들이 속수무책이었잖아. 그래서 이거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이 법이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그냥 못 가져. 너 이런 계약 맺는 거 인정하지만 너 번득이 내려면 돈 대신 소유권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청산 절차를 거쳐라. 이 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야.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이야. 약자를 보호하는 편면적 강행 규정은 이 법을 어겨서 채무자한테 불리하고 채권자한테 유리한 특약은 다 무효가 되는 거야.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돼. 이 취지가. 그래서 이 절차 거치게 만들어서 이 청산 절차라는 게 있어요. 이 다음에 보면 제가 도표 나눠드릴 건데 5월달 이후가 될 거예요. 나눠드릴 건데 실행 통지란 절차. 이 강행 규정이야. 이거 위반하면 다 무효야. 위반하면 번득이 내더라도 채권에 소유권 못 가져요. 반드시 절차를 준수해야 돼. 하나도 위반하면 다 무효야, 무효.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어요. 돈 대신 소유권 못 가져요. 실행 통지, 청산기간 2개월에 유효엔 보장하고, 그 다음에 청산금 지급하고, 그리고 번득이 내. 이런 절차를 거치게 만들면서 채권자의 폭리를 방지하고 채무자를 보호하려 만든 법이 이 특별법이에요. 그렇지만 2020년에 집문서학과 땅문서학과나 사채업자한테 집이 어떤 사람이 망했대요. 망하면 다 담보 잡혔다가 경매당했다가 뭐지 누가 채권자가 집 가져가 땅 가져갔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쓰임새가 없는 법이라고. 지금 와서는 거의 뭐 전당포법, 고물상법. 옛날엔 중리했지. 지금은 안 중리하잖아요. 근데 시험에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절차를 거치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폭리를 방지시키는 건데 이 절차법은요. 이 절차법들은 암기. 논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문장도 쭉 나와요. 다 외워야 돼, 걸려. 그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잘 쓰지도 않는 법,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중견매 필요도 없는 법을 이면 절차법 외우게 안 된단 말이야. 이 다음에 도표 나눠드려요, 제가요. 그래서 이런 걸 막으려고 만든 법, 이 법이다. 채무자 보호하려고 만든 법, 이 법이다. 이런 절차를 거치게 만들면서 채권자 폭리를 방지하려고 만든 법이다. 이 다음에 보면 시험 문제 둘 중에 한 군데예요. 누가 이 법을 적용받을 것이냐. 적용 범위 쉽게 나오면 이 문제, 어렵게 나오면 청산 절차. 두 군데 한 군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청산 절차는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 이해도 안 되고 잘 쓰임새도 한 번 외우려니 외워도 까먹고 시험은 나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도표 한 장 그려서 이 화살표 그려면서 중요한 문장들 몇 가지 영어 수거 외우듯이 그냥 이렇게 몇 줄 놓고 몇 번 이거 반복하자. 이 청산 절차. 일단 포인트 여겨야 된다는 거. 이게 안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한 문제. 이런 법이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거 소개를 했고 자, 이 법이 굉장히 어려워. 읽으면 이해도 안 돼요. 법조문은 복잡히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하나 정리해주면서 몇 가지 암기를 정리해줘야지. 법조문은 엄청 상세해요. 집합건설법이라 부르는 게 이거 법은 좀 중요할 수 있죠. 왜? 자, 건물에는 단독 건물이고 집합 건물이 있어. 아파트, 연립, 빌라, 오피스텔 다 집합 건물이야. 근데 현대사에서는요. 내가 아파트 상가에서 오피스텔, 빌라, 이게 중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 건물이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용어를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뭐 주택관리 업무 보기 위해서 아파트 관리 소장되기 위해서 배우는 법인데 이게 그렇게 상세히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집합 건물에서 용어 뭐 대지권이 뭔지 공용부분이 뭔지 전용부분이 뭔지 관리단이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건지 관리인이 뭔지 아파트 연립 빌라 재건축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게 몇 가지 용어는 알아야 된단 말이야. 중개법을 용어를 써야 되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걸 내는 건데
예를 들면 33인데 두 문제 냈는데 한 문제는 알아볼 수도 없는 문제를 내요. 이 법조문 66개 법조문이야. 내려면 끝도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주택관리사들이 그 시험 봐서 들려면, 관리소장 들려면 얼마나 상세히 공부를 해야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 문제 나온단 말이야. 우리 두 문제를 내는 것도, 우리가 이제 어불성설인데, 두 문제 나오게 돼요, 어쩌다가. 근데 어쨌든, 집합법은, 용어를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근데 어려워요. 법조문이 66개나 있어. 한 점 한 점 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만 있겠습니까? 관련된 판례들이 있고요. 끝도 없다고. 그러니까 상세히 공부하자면 민법 총칙 절반 정도로 공부하셔야 돼. 그렇게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이 다음에 찍어요. 공용범위 뭐냐? 공용범위 뭐냐? 예를 들면 뭐 복도의 대립의 노인정 관리실 같은 공용범위, 공도를 쓰는 부분 요거. 그 다음에 관리단 뭐 요즘 뭐 김부선법이 어떻고 뭐 비리가 심해서 뭐 경비도는 아파트 관리단들 감사해서 회계에서 장부 감사한다. 다 돈 다 떼먹는다. 소장이랑 누가 관리단, 동대표회장, 관리인, 부정비가 많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재건축을 하면 재건축 조합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비리 많잖아. 관리단, 관리인 요거 굳이 말하자면 요거. 이다 보면 그래도 재건축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응? 재건축할 때 정족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건물 재건축할 수 있는 건지, 재건축할 때 보상은 어떻게 주는 건지, 이건 알아야지, 그래도. 세 군데예요. 이거 말고도 법조문 엄청 많은 의결권, 정족수가 뭐, 5분의 4냐, 4분의 3이냐, 뭐, 과반수냐, 뭐, 회의록 어떻게 작성하는 거냐. 예를 들면, 대지권. 아파트 대지권 어떻게 되냐. 대지권 얘기는 등기법에서 배워요, 등기법. 굉장히 복잡한 얘기 많아요. 그런 거 내면 끝도 없는 거야. 근데 요거 딱 세 군데만 우리가 이제 볼 건데, 자, 집합법이 그래서 아파트 연립 빌라인데, 자, 용어들 몇 가지 봅시다. 여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파트예요. 일단 배워보면. 근데 일단은 구분 건물이 뭔지, 구분 소유권이 뭔지, 전유 부분이 뭔지, 공용본이 뭔지 용어들부터 보자고요. 자, 우리 한동의 건물이라 불러요. 한동. 여기에 뭐 현대 아파트 가동을 합시다. 가동. 이 한동 전체를 부를 때는, 이 건물 전체를 부를 때는 이거를 집합 건물이다. 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 대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독 건축물 대장이 있고 집합 건축물 대장이 있어요. 집합 건물이라 부르는 거예요. 한동 전체를 부를 때는. 내가 현대 가동 3층 301호를 분양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거만 부를 때, 여기 3층이에요. 내가 3층 301호를 분양받아서 내 거만 부를 때. 내 거만 부를 때는 구분 건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구분 건물. 전체를 부를 때는 집합 건물. 내 거만 부를 때는 구분 건물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구분 건물이 되려면 아무 구분 건물이 되는 거냐? 이 두 가지 갖춰져야 구분 건물이 되는 거예요. 상하를 구분해서 아래 위를 잘라서 보세요. 상하를 구분했어요. 아래 위를 잘라서 상하를 구분해서 요 부분이 상하를 구분해서 요 부분이 구분 건물이 되려면 구조상 이 독립성이 있어야 돼. 구조 독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독립상, 구상 독립성. 그리고 이용상, 기능상이라고 해요. 기능상, 이용상, 독립성. 이 두 가지 구비해야 돼요. 반드시. 이 두 가지 구비해야지만이 구분 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안 돼. 엔드. 이것도 갖춰야 되고 이것도 갖춰야 돼. 이런 데가 뭐가 있습니까? 구분 건물이 되려면 물리적으로, 이건 물리적 요건이야. 물리적으로 볼 때 이 두 가지가 안 갖춰지면 절대 구분 건물이 안 돼. 상하를 구분해서 구상 독립성이 있고 플러스 그리고 이용상 독립성 두 가지가 구비되어야 구분 건물이 된다. 그럼 이런 데가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 연립, 빌라 같은 거. 그러면 물리적 요건을 구비해. 이건 최소 요건이야.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구분 소유자. 요거 구분 건물이라 부르고 내 거만 부를 때 나는 구분 건물이야. 구분 소유권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구분 소유권. 내가 아파트 3층 301호에 구분 소유자야. 구분 소유권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만 갖췄다 다 구분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구분 소유자예요. 구분 소유자의 구분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요거까지 있어야지 구분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최소 요건이고 반드시 갖춰야 되는 요건이고. 무슨 말이냐. 내가 내 땅에다가
3층짜리 건물을 졌어요. 주거용을 졌는데, 물론, 방마다 다 벽 막혀 있고,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집 6채야. 근데 이게 단독 건물이 될 수 있어요. 이 독립성이 갖췄지만, 내가 등기를 낼 때, 그냥 표제 갖고 울고 하나로 내버렸어. 그럼 그건 3차 단독 건물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등기소 가서 101호, 102호, 200호, 200호 다 따로따로 등기를 만들었어. 그럼 구분 건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 조건을 갖추고 나서도 이게 소유자 의사에 따라서 단독 건물로 등록될 수도 있고 이게 구분 건물로, 집합 건물로 등록되고 그리고 소유자 의사가 달려 있는 거지. 달려 있지만 어쨌든 구분 건물이 되려면 이건 갖춰야 돼. 갖추고 나서 이걸 갖췄지만 단독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 소유자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거예요. 이게 3층짜리 구분 건물이 될 수도 있고 3층짜리 단독 건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갖춰야 되는데 한번 영어를 써볼게요. 자, 어쨌든 구분 건물이다, 구분 소유권이다, 집합 건물에 부르는데 우리 구분 건물은 내가 3층 301호가 만약에 요즘 제곱미터 쓰지만 84제곱미터 평으로 쓸게요 그냥. 32평을 분양받았어요. 분양받으면 이 구분 건물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어. 세 부분으로. 하나는 분양은 이거예요. 그럼 내가 평당 1,000만 원씩 분양받으면 3억 2천 내는 거지. 분양대금. 응? 그 내가 입주에 들어오면요. 이 구분 건물은요. 전유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전유 부분. 32평 중에 전유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전유 부분. 전용 면적이라고 불러. 전용 면적. 야, 실제는 30평 분양받았지만 다 빠져버리고 전용 면적은 전유 부분은 25.7평이래. 전용 면적은 59제곱미터래. 84제곱미터래. 나홀로 쓸 수 있는 공간. 현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공간. 요게 만약 평으로 얘기할게요. 뭐 25.7평이 나왔대. 그럼 6.3평 어디가 있는 거야? 다른 데 빠진 거야. 이 전유 부분은 당연히 3층 300 전유 부분 당연히 내가 현관문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당연히 표제부, 갑구, 을구를 뭔다? 둔다. 등기부 다 둬요. 표제 갖고 을구 다 있어요. 나머지 6.3평 어디 가야 되냐? 나머지 6.3평은 공용 부분. 이 공용 부분으로 빠지는 거예요. 공용 부분. 요게 이제 6.3평이 되는 거 맞나요? 6.3평이 되는 거. 여기 빠진 거예요. 근데 공용 부분은 이게 이제 실평수라 부르는 게 요거죠.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다시 나눠져요. 공용 부분. 공동으로 쓰는 부분은 구조상 이 공용 부분이 있어요. 이 구성 공용 부분은 구조적으로 볼 때 공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복도라든가 계단이라든가 뭐 엘리베이터 이런 거요. 이거 구성 공용 부분이라고 불러요. 복도에 엘리베이터 여기 빠진 거 일정 부분이 여기 빠진 거예요. 일정 부분이 이 구성 공용 부분 여기는 등기 띄워보면요. 표제부, 갑구, 을구 아무것도 등기부가 없어요. 복도에 대한 등기부가 있겠습니까? 등기부 아무것도 두지 않는다. 또 하나 원리가 있느냐? 또 하나는 두 가지로 이루어진 거 하나는 규약상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규약상 공용 부분. 용어를 쓰자는 거예요. 규약이 뭐냐? 규약은 아파트 자치법규, 아파트 관리 규약, 이 자치법규라고 부르죠. 자치법규, 규약, 자치법규. 규약. 이거에 따라서 공도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규약성 공용 부분, 원래는 한 동의 건물이야. 하나의 건물이라 등기 따로 둬야 되는데 규약을 같이 쓰는 부분이 있어요. 아파트 입구에 서 있는, 그 원래 독립한 건물이지. 그 관리단 건물 있잖아. 관리단 건물. 관리실 같은 거 있고요. 뭐 있잖아요. 아파트 딱 들어서면 한 동 있잖아요. 이렇게요. 경비실 건물 이런 거요. 원래는 독립한 건물인데 관리실, 뭐 경비실 같은 거 쓰는 건물이요. 우리 규약을 같이 쓰는 부분이 있어. 관리실, 뭐 경비실 같은 거야.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는 있다는 거예요. 등기 표제부는 둬요. 이 표제부 띄워보면 2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으로 1층 면적 얼마, 2층 면적 얼마 다 표시돼 있어요. 응? 그렇지만 여기 뭐가 없느냐? 갑골구가 없어요. 갑골구. 등기 갑골구를 두지 않는다. 표제부는 둬요. 두고 표제부를 띄워보면요. 규약상 공유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요.
단지 전체의 공용 부분임 이렇게 딱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 어쨌든 얘는 이건 두는데 갑굴구 없다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들 등기를 배워보시면요. 등기 갑굴구는 권리의 득실 변경. 소유권이 어떻고 저당권이 어디 막 이런 기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들은요. 등기를 잡을 수가 없지. 갑굴구 없다면 뭐 득실 변경을 부동 등기하지 않는다. 등기부 있어야지 등기부에 기재를 하지. 여기다 기재하는 건데. 그래서 얘네 득실 변경은 이 전유분의 처분에 따르는 거예요. 얘는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짐작하는 거예요. 내 전유 부분 면적을 떼어봤더니 84제곱미터래. 평수를 계산해봤더니 남들은 25.7평 나오는데 얘 25.7평 나오니까 6.3평은 여기 가 있겠군. 라고 짐작하는 거지. 등기부에 기재가 안 돼요. 따라서 이 공용 부분은 이 전유 부분과 항상 처분의 일체성을 가진다. 같이 움직여야 돼. 즉, 둘 중 하나만 분리, 처분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보세요. 자, 내가 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25.7평 팔겠다. 5억에. 근데 복도에 대한 엘리베이터 나가 있는 6.3인데 안 팔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저기 내가 전유 부분 안 팔고 내 공용 부분에 6.3은 나가 있거든. 너 2천만 원 먼저. 이거만 팔게. 너 소유권 가져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유 부분,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절대로 둘 중 하나만 분리처분할 수 없다. 또 하나, 이 공용 부분은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동 소유, 이 공유만 하는 거지. 이건 내 자신의 단독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도. 그러면 네 거, 내 거의 대상. 네 거는 구분 소유권이라고 불러요. 구분 소유권의 대상은, 네 거의 대상은 전유 부분에 여기에 한한다. 이것만 네 거의 대상이 되는 거지. 공용 부분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공유로만 해야지 이게 단독 소유가 될 수, 개인 소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진다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공용 부분이야. 공동으로 쓰는 부분이잖아요. 공용 부분인데. 근데 처음부터 분양받을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돈은 얼마인지 내겠다. 분양해서 나는 주차장 2칸 써야 돼. 2개. 그렇기 때문에 그 주차 한 칸에 평수 따지면 1평 반인데 2평인데 내가 1억 줄게. 8억. 그래서 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2칸을 받았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공유로만 해야지. 공동소유만 해야지. 이건 어떤 경우도 구분 소유, 네 거니까 대상, 단독 소유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법에서.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용어 쓸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그런 전유 부분, 구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 일단 용어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다 보면 상가 집합 건물이요. 상가도 집합 건물 많잖아요. 5층짜리 집합 건물 있잖아요. 근데 상가 지하 주차장은요. 달라요. 주거용이랑 상가는요. 같은 집합 건물도. 이거는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례가. 네 거니까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찜질방을 하는데 찜질방 5층에 있어요. 찜질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차장이지. 주차장 없이 어떻게 영업합니까? 그래서 이 지하 주차장이 4층까지 있는데 찜질방에 써 있어요. 지하 3층에다만 차를 대셔야지 지하 3층에 다른 데 대면 주차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3층 어떻게 된 거야? 이 5층, 6층 분양하는 사람이 찜질방을 처음부터 분양받은 거예요. 그건 걔 거야. 공동소유가 아니에요. 즉 지하 주차장은요. 내가 개인적으로 매입할 수 있어. 구분소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구분소유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공유로만 해야지. 이게 판례예요. 얘가 다르잖아.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배우고 이제 이 다음에 보면 관리단이 누구고 이제 아파트 관리단이 뭐 하는 사람이고 관리인이 뭐 하는 사람이고 관리위원회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 용어를 쓸 줄 알아. 우리가 아파트 관리용어 볼 거 아니야. 동대표 회장 할 거 아니야. 내가 분여회장 할 거 아니야. 그래도 용어 정도는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여기도 잘 나와요. 좀요. 그 다음에 재건축할 때 뭐 정족수가 어떻게 되는 거고 뭘 의결해야 되는 거고 재건축 반대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상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건축에서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딱 세 군데 이 다음에 공용 부분이 뭐 하는 거고 관리비 찬압하면
전 소유자가 전 아파트 소유자 아파트 팔고 이사 갔는데 관리비 안 내고 이사 갔다면 새로운 신소유자 관리비 무조건 승계받는데 전부 승계받을 것이냐? 공동관리비만 승계받는 거냐? 걔가 전기비 가스비 안 내고 전유분해 관리비도 승계받는 거냐? 또 승계받을 때 연체료까지 승계받는 거냐? 이런 거 다 배워요. 무조건 강의 규정이야 이거. 매란 이유가 없어. 승계받아야 돼. 그래서 전 사람이 관리비 안 내고 이사 가면 새로운 매수인이 경락자 막 내야 돼요. 이런 거. 이런 것들, 이런 건 우리가 중개업에 중요하잖아. 체납관리비 어떻게 처리할 것이야. 승계 받는 거 안 받는 거냐. 이게 중개업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자는 거지. 우리가 앞에 관리 업무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상세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두 문제나 한 문제는 굉장히 전문적인 문제를 내. 그럼 틀리는 거야. 선생도 헷갈려. 여기는 상세할 수. 자, 이런 그래서 자, 이 다음에 찍어서 가르쳐요. 공용부분, 관리단 관리, 재건축. 여기만 두세 번, 세 번 반복하는 거야. 이렇게요. 전부를 보자는. 그럼 전부. 집합권을 보면 전부에 진짜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파트만 우리가 반복해요. 아무데 내면 틀리는 거야. 60개 법칙을 우리가 상세 어떻게 봅니까? 용어 정도 쓰자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게 집합권법이다. 이렇게. 자, 이런 데서 배우는데, 이 다음에 이제 많이 배울 것이고, 다만 5월달 이후에 한다는 거. 기본 강의가 2바퀴 이상 돈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라는 거. 굉장히 많아요. 이거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시험에 나올 때는 딱 찍어서 그 부분만 나오면 되는 거고. 어차피 틀리다 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워낙 이 법은 이게 길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하는 법률. 이게 한마디로 명의신탁을 금지한다는 법이에요. 명의신탁 금지법이다. 부동산은 실명으로 등기하지, 남의 명으로 등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된 것이 김영삼 정권 때예요. 그래서 이제 김영삼 정권이 최초의 문민정권이라고 그러죠. 전두환 노태우 물러나고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첫 번째 금융실명제야. 하도 이게 음성적인 돈, 무슨 비자금 이런 것이 막 남의 명으로 막 예금하고 그러니까 추적도 안 되는 막 비자금 조성하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어. 그랬더니 국민들 호응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경제 정의가 이루어졌다. 그건 자신감 없고 이번에 부동산 실명제다. 부동산 남의 명으로 등기하지 마라. 그럼 왜 남의 명으로 왜 등기합니까?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요. 탈세. 내 명으로 다 부동산 있으면 종합부동산에 내지 않은 탈세 또는 투기. 이런 목적으로 이 명의상이 이루어졌다고요. 이 법을 제정하면서 언제까지 실명으로 다 전환해. 실명으로 전환하면 과거는 묻지 않을 거야. 과거에는 묻지 않고 세금 안 물려. 근데 실명 유예기한이 지났어. 이제 걸리면 작살 낼 거야. 유예기한 1년 정도 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실명 등기에서 탈세 투기를 방지하자. 이런 목적으로 제정됐어요. 그리고 이 법은요. 벌칙도 강해야지, 벌칙이.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실명 등기하지 않았어. 응? 예를 들면 내 거를 친구명으로 등기했어. 내 거를 친척명으로 등기해서 걸렸어. 명의사한테 걸렸다. 그럼 벌칙이 양벌 규정이야. 이것도 저 우연 문제가 많이 되는 거야. 아니 어쨌든 개인의 재산 문제인데 걸리면 민사적으로 벌금 과징금 때리고 뭐 하면 좋은데 징역까지 살아야겠느냐. 이게 남한테 피해를 준 거냐. 사실은 남한테 피해 준 건 없잖아. 경제사범들은요. 뭐 사기치고 그러면 남한테 피해를 줘요. 금전적으로. 피해 준 건 없잖아. 그럼 민사적으로 그냥 명의상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에 과징금 때리고 뭐 이행강제 물과하면 되는 거지. 뭐 5년 이하의 징역이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게 우연 아니냐? 우연? 국민들 재산관계 형사법이 들어와야 되겠느냐? 현재는 양벌 규정이야. 이벌 걸리면 하나는 행정처벌을 받아요. 명의사가 걸리면 행정처벌을 받아요. 명의상 부동산 걸리면 명의상 부동산에 좀 가격에 가격에 30% 이내에서 행정부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과징금을 때려요. 과징금 30% 이내에서 또 과징금 얻어 맞고도 실명 등기 안 하면요. 또 이행 강제금을 때려요. 이행 강제금. 뭐 몇 년 내에 하지 않으면 10%, 몇 년 내에 하지 않으면 또 20%. 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적인 문제야. 이게 문제가 아니라 또 형사처벌도 받아요. 법원에부터 형사처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중처벌이야. 행정부로부터 재산적 처벌받고 형사처벌 받아서 명의신탁자,
명의신탁자는 뭐 5년 이하의 징역이 얼마의 과징금, 명의수탁자는 뭐 3년 이하의 징역 얼마 과징금, 그 다음에 교사자. 이 교사자가 누가 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저기요, 이 농지 3,000평. 아, 농민이 아니면 땅 못 사잖아요. 아, 시골도 농사 짓는 조카야. 조카 네 명으로 산 것처럼 하자. 아, 이렇게 하면 다 등이 낼 수 있다. 아, 중개사가 막 알려줬네? 교사자야. 중개사, 교사자야. 너 이런 처벌 받아, 너. 이건 방조자야, 방조자. 내가 교사는 아니지만 알면서 도와준 거야. 매달 쫓아가서 내가 땅은 살 테니까 매매대금 10억 주겠다. 근데 등기는 내 명의가 아니라 조카 명의로 하는데 좀 협조해달라, 매도인씨. 그래 내가 땅을 산다. 안 그러면 안 산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아, 계약서에 계약서에 그 매수인을, 매수인 내 이름에 조카 명의 적어주고, 아, 부동산 매도 인감 증명을 조카 명의로 따두라. 내가 교사는 아니지만 알면서 방조한 거 도와줬어. 땅 팔아먹으려고요. 방조자. 걸리면 수탁자랑 똑같은 처벌 받아요. 다 처벌받는 거 걸리면 형사처벌 다 받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게 만든 법인데, 다음 이 법도 특례를 인정해. 특례. 명의상 했어. 내 명의로 등기하자가 남의 명의로 등기했어. 남의 명의로 등기할 때는 다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특례 인정해서 명의신탁 했더라도 남의 명의로 등기한 거예요. 명의신탁 했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 처벌을 금지하고 명의신탁 하더라도 물론 전제요건은 붙어요. 처벌은 안 하고요. 그 명의신탁 목적이 법령 회피, 법령 회피, 탈세 이런 목적이 아니었다면 이란 전제부터였다면 특례 인정해서 처벌하지 않고 그 유효성을 인정해주겠다. 해도 이거는 처벌하지 않고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런 목적만 아니었다면 딱 3명 인정해요. 배우자. 아, 남편이 벌어온 돈이야. 직장생활에서 30년간. 근데 그 명의를 집을 살 때 부인 명의로 집 샀어. 그건 명의신탁이지, 이게. 부인이 돈 번 거 아니잖아. 그냥 배우자끼리 특례 인정에 처벌하지 않고 유효 인정하는 거예요, 배우자. 여기 배우자가 있고. 여기 뭐가 있냐면, 종종이 있어요, 종종 땅. 종종 땅 누구 등기해야 돼? 종종명의 등기해야 돼, 종종명의로. 남영시, 문정오파, 소종종, 이렇게요. 근데, 종종명의로 등기낼 수 있어요. 종종이 법인 등기가 나지 않았더라도 특례법 적용해서 종종 대표자하고 있다면 남영시 문정오파 이 등기 받아줘요. 근데 종종명의 땅을 종손명의로 해놔요. 종손명의로 등기했어요. 이게 명의사기잖아. 실제가 일치하지 않잖아. 하지만 이런 목적만 아니었다면 인정하고 처벌하지 않겠다. 종종. 그 다음에 초창기에는 이게 안 들어갔어요. 딱 2명만 특례 인정했어. 처벌하지 않고 해도 괜찮다. 종교단체가 난리가 났어. 응? 예를 들면, 아, 교회는 교회 명의로 등기해야 되는데, 목사 명의로 등기해서 목사 명의로. 아, 목사 땅은요? 아, 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해야지 교회 명의로 등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특례 인정해달라. 아, 우리 대한민국 종교단체 무섭거든. 아, 조계종 이런데요? 불교도 땅 많아요? 기독교도 돈 많아요? 종교단체. 하나 이거 추가해버렸지, 나중에. 한 10년 지나서 추가해줘서. 종교단체는 탈세,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명의사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고 그 유효성을 인정해주겠다. 특례 인정만 딱 3명이에요. 배우자, 종교단체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 나중에 보면요. 그럼 명태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느냐. 나중에 유형이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자 간에, 양자 간에, 양자라 불러요. 양자 간에 명의신탁. 유형은 다 사례 문제예요. 3자 간에, 3명이 얽혀 있어요. 3자 간에 명의신탁.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부동산 매도인 3명이 얽혀 있어요. 이 3자 명의신탁, 이걸 또 뭐라 보냐.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그런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요 3가지가 있어요. 다 사례 문제거든요. 이 계약 명의신탁은 다른 말로 은닉된 명의신탁자가 안 보여. 숨어 있어요. 은닉된 명의신탁. 누가 은닉돼 있어. 신탁자가 겉으로 안 드러나. 3가지 유형을 배우는데 문제는 물론 이 다음에 많이 볼 건데 이 명의신탁 문제는요. 이 등기법을 알아야 돼요. 공시법 등기법을 알아야 되고
민법에서 물권법. 이 물권법을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물권법을. 그리고 민법 총칙도 알아야 돼요. 총칙. 뭐 불법 원인급여가 뭔지 총칙도 알아야 돼요. 계약법도 알아야 돼요. 계약법도. 즉 이것이 모두 안다는 전제하에 이게 시작돼요. 그 명의탁은 굉장히 어려운 법이에요. 또 시험 문제도 거의 출제에 따라 몇 번에 나옵니까? 80번 마지막 분인데 마지막. 물론 3, 2, 3 했던 79번. 맞아 두 번째 나왔어요. 맨 마지막 문제 명의탁 문제예요. 또 시험 문제가 거의 사례 문제를 물어요. 가뜩이나 법도 어려운데 가불병정 논하시오. 80번이면 시험 끝날 때야. 100분을 수업을 주지만 시험 시간에 1번 40번까지 학계론이에요. 41번 80번은 민법이야. 맨 마지막 문제 풀지도 못하고 나와. 시간이 없어갖고요. 근데 또 문제도 어려워. 사례 문제에다가 출제 경향이 상급 문제를 내요. 상급 문제. 보통 8점 이상짜리 문제를 내버려.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게 다 종합적으로 이게 다 아는 전자에 이걸 배워야 돼요. 논리도 어려운 데다가 또 사례 문제인데 맨 마지막 문제 시간도 없는데 문제 난이도도 어려워. 그냥 진퇴양난이야 이거는. 그래서 이 명의탁 문제는 공부할 때는 나름대로 재미있어요. 어렵기도 하지만 이게 실전에 필요한 거니까 명의탁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시험 문제를 맞추기는 어려워. 이게 좀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는 거. 근데 명의탁 문제는 하지만 민법 문제뿐 아니라 중요한 실무. 2차 과목 중국에서 실무에서도 물어요. 더블 양쪽에서도 물어요. 양쪽에서. 그렇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완성되는 것은 마지막.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돼야 돼. 이런 것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50점 이상 점수가 나와졌을 때 이거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전제가 안 되면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그림 그려가면서 상세히 볼 거지만 역시 실명등기법도 좀 뒤로 밀어놓는 거야. 민법이 좀 등기법까지, 공시법 등기법까지 좀 완성된, 굳이 말하자면 시험이 10월 말이라 그러면 한 6, 7월 정도 들어와서부터 이제 문제도 풀어보고 좀 이제 신경 쓰는 거야. 제일 마지막에 할 공부가 실명등기법이다. 가장 이것이 종합학문이고, 난해하기도 하지만 이걸 다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좀 가장 공부로 놓고 볼 때는 실명법은 7월달 정도부터 신경 쓰는 게 좋겠다. 그전에는 봐도 모래성 썩히고 봐도 잘 이해도 안 되고 봐도 잊어먹어요. 여기 좀 순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종합 안내를 좀 거쳤는데 다음번 만날 때는 기본설 가지고 이제 본게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저는 항상 해마다 시험에 잘 나오는데 별표 3개, 2년마다 별표 2개, 10년에 한 번 나오고 7, 8년에 한 번 나오면 별표 하나. 별표 쳐줘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별표 3개짜리 먼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별표 2개짜리 먼저 하는. 시간 나면 하나짜리 하고, 안 나면 못 보고 할 수도 있지. 응?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60점 이상이면 61점마저도 붙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여러분들 순서가 있다. 그렇게 딱딱 그 양을 좀 줄여준다는 거. 네. 그렇게 해서 기본 강의 갖고 여러분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